자, 2단원 근대 이전 한국사회 탐구 2장 근대 이전 수치체제와 경제생활. 자, 첫 번째 시간으로 고대의 수치체제와 경제생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4시간 동안 경제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제 생존을 위해서 벌이는 다양한 활동들이 모두 다 경제생활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존을 위한 활동이죠. 예를 들면은 뭔가 물자를 생산하고 그리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자,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경제생활이라고 하고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고대 파트입니다. 자, 고대는 여기서 이제 선사시대 좀 포함해가지고 삼국시대 그리고 통일신라 발해가 있었던 남북국 시대, 자, 이 시대까지를 우리가 고대의 경제사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목에 수치체제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수는 거둘 숫자고요. 취는 취한다, 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걷는 세금에 관련된 제도가 수치체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생각 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립중앙박물관에 철제 농기구가 전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고대 국가에서 이렇게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이 단원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배우면 고대 국가의 농업 중심 경제 생활과 수치체제 변화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교과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경이 시작되고 농업 생산력이 향상하다. 자, 한반도에는 신석기 시대에 농경이 시작이 됐죠. 자, 그리고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를 거치면서 농업이 계속 발전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돌이나 나무로 만든 농기구를 사용을 하다가 철기 시대 때 이제 드디어 철제 농기구가 보급이 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크게 향상이 됩니다. 자, 삼국은 정복 활동을 통해서 넓은 토지와 많은 노동력을 확보했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농업 생산력의 향상에 큰 힘을 기울였어요. 자, 그리고 이를 위해서 철제 농기구를 널리 보급하고 우경을 장려했다. 우경은 옆에 어이 뜻매김에 나와 있죠. 소우자의 박갈경자입니다. 그래서 소를 이용해서 논밭을 가는 것을 우경이라고 해요.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는 경작지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에 가장 필수적인 게 물이잖아요. 이 물을 공급해주는 시설을 수리시설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자주 보게 되는 단어니까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부분 넘어갈게요. 자, 수치체제를 마련해서 경제를 안정시키다. 자, 이번에는 세금을 어떻게 걷었는가의 부분입니다. 여기 미리 좀 동그라미를 좀 쳐보겠습니다. 삼국시대, 통일신라, 그리고 발해, 이렇게 세 파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해 볼게요. 자, 삼국은 통치체제를 정비하면서 자, 세금을 걷는 수치체제를 마련해서 국가재정을 확보했다. 자, 농민은 재산의 정도에 따라 곡물이나 포 등의 조세, 이 조세는 곡식으로 세금을 내는 건데요. 주로 토지에 붙는 세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산물, 지역마다 나는 특수한 그 생산물이 있죠. 제주도의 감귤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특산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바치는 것을 곡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조세, 곡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세금인데 15세 이상 남성들이 군인으로 가서 국가를 위해서 복무를 하거나 토목공사에 동원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동력을 바치는 거죠.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을 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이 세 개는 색깔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표시해 볼게요. 조세, 곡물, 역,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금 제도는 조세, 곡물, 역이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자, 통일 후 통일신라죠. 통일신라 때도 역시 조세, 곡물, 역을 세금을 바칩니다. 자, 조세는 대체로 10분의 1 정도 생산량의 10분의 1을 수출했고요. 곡물은 마을 단위로 지역의 특산물을 징수했고요.
역은 15세부터 59세 남성들, 그러니까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나이죠. 그래서 남성들 대상으로 요역과 군역, 이거는 일반적인 노동에 해당하는 것이 요역이고요. 그리고 군인으로 가서 복무하는 것을 군역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서가 나오는데 여기 별 펼쳐볼게요. 촌락 문서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거는 세금 수치를 위해서 작성한 문서인데요. 촌락의 우두머리인 촌주가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내의 인구라든가 토지, 소나 말의 숫자, 그다음에 나무 종류, 굉장히 디테일하죠. 이런 것들을 3년마다 기록을 해서 작성을 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재미나게도 지금 일본에서 발견이 됐어요. 도다이지 효소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도다이지는 절인데요. 여기에 이제 불경이 보관되어 있는 도서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일본의 한 승려가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신라 촌락 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 읽어보면 신라가 촌락의 경제 상황 등을 조사해서 기록한 문서다. 서원경은 오늘날 이제 청주에 해당합니다. 충청북도 청주. 여기에 이제 주변에 4개 촌락이 있는데 여기에 경제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뭐 소나 말 나와 있고요. 인구, 남녀별로 구분해서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했다. 그리고 뭐 나무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는 농가 밭으로 구분을 했네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수치 체제의 기본이 되는 자료가 되겠죠. 이것들이 모두 촌락 문서에 기록이 돼 있다.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발해를 볼 차례죠. 자, 발해도 역시 신라 비슷합니다. 조세하고 곡물, 부역 중심의 수치 체제가 운영이 됐고요. 아무래도 북부지방이다 보니까 만주에 걸쳐 있는 나라죠.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걸쳐 있는 나라인데 이 발해에서는 주로 벼농사보다는 밭농사 위주로 농업이 발전했고요. 그래서 조, 보리, 콩 등을 수치를 했고요. 특산물, 곡물이죠. 곡물로는 배나 명주나 가죽 등의 특산물을 거두었다. 자, 그리고 궁궐이나 관청 등의 건축에 농민들을 동원하는 부역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대 귀족들과 농민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활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귀족입니다. 자, 삼국의 지배층인 귀족 관료들은 공로나 관직 복무의 대가로 노급이나 시급과 같은 토지를 받았습니다. 뭐 공로를 세우거나 관직의 일을 하는 대가로 받는 거예요. 자, 이 노급이나 시급을 받은 지배층은 해당 지역의 토지에 대한 수조권, 여기서 수조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옆에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조세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권리, 요거 수치죠. 수치, 거두어 드린다 수치인데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취에다 동그라미 해야겠죠. 그래서 수조건이 되겠습니다. 수에다 동그라미 해야 되겠죠. 수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권한을 귀족 관료들이 행사할 수 있었던 거죠. 원래 국가에서 조세를 걷는 건데 귀족들이 대신 걷는 겁니다. 이걸 수조건이라고 해요. 자, 게다가 노동력까지 징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더불어 많은 사유지와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사유지라고 하죠. 그리고 노비를 소유해서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자, 통일 후 신라의 신문왕 때는, 자, 요거는 정치사 부분에서 배웠었죠. 신문왕 때 관료전을 지급했고 노급을 폐지했습니다. 원래 귀족들이 가졌던 땅이 노급인데 노급은 노동력까지도 징발할 수 있었던 토지인데 이거를 없애고 관료전을 지급했다. 자, 그래서 이제 귀족들은 백성들의 노동력을 동원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지배층의 경제적 기반은 약해지고 왕권은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8세기 후반이 되면서 경덕왕 때부터 노급이 다시 지급이 됐다. 자, 이것은 반대로 왕권이 쇠퇴하기 시작했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민들의 경제생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의 농민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경작하거나 귀족의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들은 국가와 귀족에게
곡물이나 특산물을 바쳤고요. 심한 경우에는 노동력까지도 바쳤습니다. 곡물, 특산물, 노동력 이런 거 다 바쳤죠. 자, 귀족들이 또 게다가 고리대를 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리대는 뭐냐면 대출이에요. 곡식이나 돈을 빌려주는 건데 이자가 높게 붙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고리대라고 해요. 자, 그리고 자연재해가 또 일어나기도 하죠. 자, 이런 고리대라든가 자연재해 등으로서 농민들이 몰락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노비나 도적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료를 사용하는 것을 시비법이라고 하는데 베풀 시자를 써가지고 비료를 베푼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비료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아직은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비료를 잘 사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성이 낮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농사를 한번 지면 그 다음에는 좀 쉰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력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생산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경작하지 못하고 지력의 회복을 위해서 일정 기간 묵혀야 된다. 토지를 쉬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진다. 생산량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는 농민들이 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농민보호 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흉년이 들거나 춘궁기, 봄철에 이제 배가 고픈 시기를 춘궁기라고 합니다. 가을철에 걷어놓은 곡식을 다 먹어서 겨울 동안 다 먹어서 아직 곡식이 익지 않은 그 기간 동안 상당히 배가 고픈 시기가 봄철에 전개되는데 이걸 춘궁기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이제 국가에서 곡식을 빌려줬다가 수확 후에 갚게 하는 고구려의 진대법과 같은 제도도 있었어요. 이거는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적어주세요.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고대 국가의 수공업과 상업이 발전하다. 자, 삼국에서는 주로 각 관청에 소속된 장인들. 자, 여기서 수공업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공업은 뭔가 물건을 생산하는 거,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공업이고요. 손으로 만들면 이게 수공업이 되겠죠. 나중에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를 통해서 공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계공업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상업도 같이 정리할게요. 이렇게 생산된 물건들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것을 상업이라고 합니다. 자, 삼국에서는 주로 각 관청에 소속된 수공업자들이 되겠죠. 여러 수공업 물품을 생산을 했습니다. 이 외에 왕족이나 귀족이 직접 장인을 두고 수공업 물품을 생산을 하기도 했어요. 자, 이때 뛰어난 기술을 가진 장인들은 낮은 관등이지만 관리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장인들은 신분이 평민이나 노비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고 인구 및 상품 생산이 증가하자 상업도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신라의 수도가 금성인데 오늘날 경주죠. 경주라고 좀 적어주시고요. 이 경주 시내의 동쪽편에 동시라는 시장이 있었고요. 이때 이 동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매매 행위, 상행위를 감독하는 관청이 있었는데 이걸 동시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일이 되고 나서 신라에서는 아무래도 상업이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되니까 이 금성의 남쪽과 서쪽에 시장이 두 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서시와 남시가 있었고요. 또 이거를 감독하기 위한 서시전과 남시전도 생겨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해를 볼게요. 발해는 지역에 따라서 목축업과 수렵, 아무래도 이제 북부 지역이니까 농업하고 목축업이 같이 병행이 됐습니다. 사냥하는 것도 수렵이죠. 자, 그리고 금속 가공업이라든가 직물 제조업 이런 것들이 수공업 등이 발달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상업이나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 문왕 이후로는 통일신라하고도 교역을 했겠죠. 그리고 일본이라든가 당나라하고도 교역을 활발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교과서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